이 장엄한 세계를 알아보시겠어요?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 확인. 흐릿한 황갈색 외관을 가진 가스거성 확인. 거대하고 위협적인 7개의 고리 확인. 네, 맞아요. 토성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최근 허블 우주망원경이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토성의 고리가 오랫동안 토성에 무언가를 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 상징적인 고리가 토성의 상층 대기를 가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 나사의 연구원들이 이것이 태양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관찰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40년 동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 퇴역한 카시니 탐사선, 보이저 1, 2호 우주선으로부터 받은 행성 관측 자료를 사용한 후에야 천문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 가스 거성과 고리의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은 다른 항성계 행성에도 토성과 같은 고리가 있는지를 예측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행성이 고리에 의해 서서히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명백한 증거는 과도한 양의 자외선입니다. 이는 가스거성의 대기에서 뜨거운 수소의 스펙트럼 선으로 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 무언가가 상층 대기를 가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방사선의 돌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가장 유력한 설명은 얼음 고리 입자가 토성에 쏟아져 내리면서 열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운석이나 태양풍 입자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태양의 자외선이나 전하를 띤 먼지를 끌어당기는 전자기력에 의해 가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사의 카시니 탐사선이 임무를 마치고 토성 대기로 추락했을 때 대기 성분을 측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입자가 고리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열 과정은 가스 거인의 중력장의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토성의 고리가 천천히 분해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토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건 쉽지 않죠. 새로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사의 카시니 우주선 기억하시나요? 이 탐사선은 10년 이상 토성을 연구하며 이 거대한 가스 행성과 얼음 위성의 이미지를 공유했어요. 그 덕분에 메탄강이 메탄바다로 흐르고 가스와 얼음 분출구가 우주로 물질을 날려보내는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 카시니호는 토성의 자기권을 연구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토성 내부 깊숙한 곳에서 작용하는 힘이 토성 주위에 거대한 자기 버블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버블은 자기권이라고 불려요. 안타깝게도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토성에서의 이 현상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가장 잘 연구할 수 있겠지만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태양으로부터 시속 16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하를 띤 입자, 일명 태양풍이 태양계를 통해 퍼져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앞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토성의 자기장이에요. 이 자기장은 행성을 보호하며 태양 입자를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 결과 토성의 자기권 밖에서는 태양의 자기력이 거세게 몰아치는 반면 가스 거인의 보호 버블 안에서는 자체 자기력이 우세하죠. 지구에도 자기장이 존재하지만 그 크기는 훨씬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은 태양과 우주에서 오는 유해 입자로부터 우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요. 그런데 토성은 자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태양은 여전히 토성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별에서 불어오는 활기찬 바람이 거대한 가스 행성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거대한 오로라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지구의 오로라와 달리 토성의 오로라는 자외선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구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우주로 여행해야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가스 행성에는 여러 종류의 오로라가 존재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유형은 행성 위성의 화산 폭발에서 나오는 하전 입자에 의해 촉발됩니다. 그리고 토성의 오로라 중 일부는 행성 자체의 대기에서 소용돌이치는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죠. 이 바람은 자기권 아래에 위치한 지역인 전리층에서 불어옵니다. 이러한 바람이 행성의 자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일 수 있어요. 이 현상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고리 모양의 행성에서 하루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토성에는 행성의 남극 상공에 휘몰아치는 신비한 소용돌이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지구에 있는 거대한 허리케인 같은 폭풍과 비슷하지만 그 눈의 폭만 거의 4,000km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육상 허리케인의 눈은 폭이 3에서 5km에 불과해요. 천문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이 현상이 허리케인처럼 보이지만 허리케인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남극의 같은 지역 상공에서 계속 회전하며 정지해 있어요. 그리고 지구의 극소용돌이는 중심부가 차갑지만 토성의 극소용돌이는 따뜻합니다. 이제 토성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또 다른 놀라움에 대비하세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구로 전송한 이미지를 보면 행성 고리의 왼쪽에 어둡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두 개의 반점이 보이는데요. 이를 비공식적으로 스포크라고 부르는데 자전거의 스포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어요. 스포크의 음영과 모양은 다양합니다. 각도와 조명에 따라 어둡거나 밝게 보일 수 있죠. 때로는 전형적인 방사형 스포크 모양이 아닌 얼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좋은 소식은 2025년 5월 6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점이에요. 이때가 토성의 추분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지구에서는 태양이 지구의 적도 위에 정확히 위치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순간이에요. 하지만 토성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토성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토성에도 사계절이 있죠. 하지만 이 가스 거인의 궤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각 계절은 지구 기준 약 7년 동안 지속됩니다. 춘분은 토성의 고리가 태양을 향해 가장자리를 향할 때 발생해요. 그렇다면 스포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천문학자들은 가스 거성의 자기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성의 자기장이 태양풍과 상호작용하며 전하를 띠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지구에서도 오로라라고 불리는 북극광이 발생합니다. 토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주 작은 얼음고리 입자도 전하를 띠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입자들이 고리의 큰 바위 위로 일시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토성고리의 스포크는 나사의 보이저 탐사선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스포크가 계절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결국 보이저 2호는 지구를 그냥 지나친 후 속도를 내어 달렸습니다. 이 스포크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처럼 멀리서 토성의 고리를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망원경이 필요했어요. 토성에서 가장 최근의 춘분은 2009년에 일어났습니다. 카시니 우주 탐사선이 이 거대한 가스 행성 주변을 여행하던 때였죠. 카시니 탐사선은 많은 놀라운 이미지를 지구로 보냈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토성과의 중력 상호작용도 행성의 고리를 구성하는 가스거인의 위성이나 작은 위성들의 영향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주 빠르게 증명해냈죠. 카시니가 스포크가 토성의 자기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그 임무는 2017년에 끝났지만 현재 허블은 토성 안팎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모든 관측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스포크 시즌의 시작과 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토성의 눈에 띄는 고리는 이 현상을 연구하기에 완벽한 실험실이에요. 태양계의 다른 거대 가스 행성에도 고리가 있지만 그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러한 행성에서 고리가 발생하는지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요. 토성 바깥에는 엔셀라두스라는 얼음 위성이 있는데 말 그대로 얼음을 우주로 뿜어내고 그 얼음엔 생명을 이루는 재료가 들어있다. 게다가 얼음 아래에는 바다 하나가 통째로 숨어있고 그 안에 무엇이 사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엔셀라두스의 지름은 겨우 약 480km다. 콜로라도 주 안에 쏙 들어갈 정도다. 그런데도 이 조그만 위성에는 액체물,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에너지, 생명을 실제로 지탱할 수 있는 여러 화학 물질이 다 있다. 즉, 태양계에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 중 하나다. 이제 약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나사의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 근처를 지나며 이상한 광경을 포착했다. 엔셀라두스 남극 부근의 틈에서 얼음 입자 분출이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 이후 과학자들은 그 분출이 위성 표면 아래 거대한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분출 기둥에서 나온 얼음 알갱이를 분석해보니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등 생명에 필요한 거의 모든 원소가 들어있었다. 빠진 건 유암뿐이었다. 문제는 시료 대부분이 토성을 두른 거대한 먼지와 얼음의 이고리에서 채집됐다는 점. 그 입자들은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나 우주에 떠 있었기에 방사선에 의해 변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성분이 정말 엔셀라두스 자체에서 온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막 분출된 신선한 얼음 알갱이에서 질소와 산소 같은 성분을 포함한 유기분자가 검출됐다는 새 연구가 나온 것이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보자. 2008년 카시니가 그 얼음 간헐천 한가운데를 통과하며 말 그대로 미세입자 세례를 받았다. 입자들은 탐사선의 먼지 검출기에 초당 17.7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들이쳤고 그만큼 빨라서 분자들이 분리되어 구성 성분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후 연구진은 질량 분석 기법을 써서 그 신선한 알갱이를 자세히 조사했다. 그 결과 지구에서 특정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들이 확인됐다. 이런 반응이 생명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 중에는 질소와 산소를 포함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한 연구자는 이 결과가 그 복잡한 유기 분자들이 우주에서 합성된 게 아니라 실제로 엔셀라두스의 바다에서 곧장 올라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자는 그런 분자들이 생물학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엔셀라두스가 정말로 거주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설령 지금 생명이 없다 해도 의미는 크다.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왜 생명이 없지 하고 당당히 물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럽 우주국은 벌써 엔셀라두스, 그것도 남극에 착륙하는 임무를 계획하고 있다. 더 많은 시료를 퍼올려 두터운 얼음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발사는 2040년대 초반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니 몇십 년 안에 이 작은 얼음 위성에 기묘한 생명체가 사는지 드디어 밝혀질지도 모른다. 물론 엔셀라두스만이 유력 후보는 아니다. 다른 후보들은 태양계 바깥 훨씬 먼 곳에 있다. 가까운 주황색 외성을 도는 유망한 슈퍼지구급 행성 3개가 그애다. 슈퍼지구는 지구보다 크지만 천왕성, 해왕성 같은 얼음 거성보다는 작은 행성을 말한다. 엑서터 대학교 연구진은 그 외계 행성들이 지구에서 약 55광년 떨어진 모항성 HD 48498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웃 동네다. 각 행성의 공전 주기는 제각각이다. 하나는 지구 시간으로 7일, 또 하나는 38일, 마지막은 150일이 걸린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가장 바깥 행성이 그 별의 거주 가능 구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곳이 바로 액체물이 존재하기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맞는 구역이다. 즉, 표면 조건이 물이 끓지도 얼지도 않게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생명 후보지로 손꼽힌다. 연구진은 10년이 넘는 동안 별빛을 분석하는 최첨단 장비로 거의 190회에 이르는 초정밀 측정을 모았다. 별빛이 우리 쪽으로 살짝 당겨지면 청색편이, 멀어지면 적색편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를 보면 행성이 별을 잡아당기는지 알 수 있다. 모항성은 태양의 작고 온화한 사촌 같은 주황색 외성으로 여러 면에서 태양과 비슷하지만 황색 외성인 태양보다 방출 복사가 적다. 게다가 태양 닮은 거우지에 거주가는 구역에서 슈퍼지구가 확인된 사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가까운 행성계 중 하나다. 참고로 슈퍼지구는 그리 희귀하지 않다. 태양과 비슷한 별을 도는 첫 외계 행성이 1995년에 확인된 뒤로 과학자들은 6,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다. 이런 먼 세계를 찾기 위해 2009년에 발사된 나사의 케플러 망원경 같은 다양한 도구가 동원된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외계 행성 몇 곳을 살짝 들여다보자. 글리제 667cc는
불과 22광년 떨어져 있다. 그래도 우리와의 거리는 약 207.6조 킬로미터에 달한다. 질량은 지구의 약 3.8배이고 적색 외성을 28일 만에 한 바퀴 돈다. 그러니 그곳의 1년은 우리보다 약 13배나 짧다. 돈은 별이 더 차가운 적색 외성이라 행성은 아마 거주 가능 구역에 있지만 가끔 터지는 강한 항성 플레어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케플러 무십이 B는 훨씬 멀리 무려 600광년이 넘는 곳에 있다. 어주 가능 구역에서 발견된 첫 케플러 행성으로 지구보다 약 2.4배 크다. 암석형인지 바다 행성인지 기체형인지는 아직 모른다. 태양보다 작고 더 차가운 G형 항성을 290일 만에 돌아 공전 주기가 지구와 가깝다. 케플러 U19c는 무려 2700광년 떨어져 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거의 70% 크다. 공전 주기는 242일로 체계에서 금성과 비슷한 위치지만 모항성의 밝기가 태양의 80%라 조건은 금성보다 훨씬 우호적일 수 있다. TOE7333b는 2023년에 발견됐다. 약 245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구 시간으로 4.9일 만에 별을 한 바퀴 돈다. 무엇보다 행성 전체가 거대한 바다로 뒤덮였을 가능성이 흥미롭다. 그 바다에 생명이 있을까?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GJ1랩 10천사b는 40광년 거리로 우주 기준으론 꽤 가깝다. 지름은 지구의 거의 3배, 질량은 8배다. 이 행성은 적색 외성을 도는데 38시간이면 된다. 표면 온도는 섭씨 230도 안팎까지 치솟아 그 열과 압력 때문에 물이 뜨거운 얼음이나 초유체 같은 기묘한 방식으로 거동한다. 참고로 초유체 현상은 마찰이 거의 사라져 물이 마치 마법처럼 흐르는 정말 놀라운 상태다. 하지만 지구에서 그런 걸 시도할 순 없다. 탈수만 될 테니.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가장 가까운 슈퍼지구로 불과 4광년 떨어져 있다. 질량은 지구와 비슷하지만 그곳의 1년은 고작 열화로 남짓이다. 이 행성의 중력 때문에 모함성이 살짝 흔들리는데 바로 그 미세한 흔들림으로 존재가 밝혀졌다. 행성은 거주 가능 구역에 있지만 별과 너무 가까워 극단적인 자외선 폭격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조차 제대로 관측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OI75b. 이 행성은 우리 태양보다 작고 더 차가운 적색 외성을 돈다. 이런 작은 별은 행성이 가까이 돌아도 타버리지 않아서 거주 가능 세계를 찾기에 유리하다. TOI 취색 1호b는 한때 해왕성처럼 매우 두꺼운 대기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대기를 잃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이 물과 바위가 주인인 세계인지 확인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무튼 어떤 행성은 바다를 품고 어떤 행성은 너무 뜨겁고 어떤 행성은 어쩌면 우리와 먼 우주 친척일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이런 발견 하나하나가 우주를 조금 더 이해하게 해준다. 언젠가는 그 슈퍼지구들 가운데 한 곳에 우리가 발을 디딜지도 모른다.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인 토성의 얼음 위성 엔셀라두스를 생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생명체 형성에 필요한 6가지 성분 중 마지막 성분인 인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이 희귀원소는 엔셀라두스의 바다에서 발견됐어요. 이 희귀원소는 지구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먼 행성의 달에 숨겨진 바다에 있는 이 광물의 농도는 지구의 바다보다 100배에서 1000배까지 더 높을 수 있어요. 엔셀라두스의 바다에는 탄산수처럼 탄산염이 풍부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탄산수는 엔셀라두스의 암석에 있는 인산염을 용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또한 타이탄과 같은 토성의 다른 얼음 위성에서도 바닷물에 인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죠. 과학자들이 이 미네랄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을 포함하는 화합물인 인산염은 지구 생명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DNA, RNA, 세포막에는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에 필요한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의 6가지 원소 중에서 인은 가장 흔하지 않은 원소입니다. 2004년 카시니 우주탐사선은 토성의 2번째 가장 바깥쪽 고리인 이링의 먼지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먼지는 엔셀라두스가 분출하는 얼음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시니의 우주 먼지 분석기로 이 얼음 알갱이를 연구하는 동안 인이 발견됐어요. 엔셀라두스는 토성에서 6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직경이 505km에 불과할 정도로 크지 않아요. 따라서 애리조나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언젠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흥미롭게도 카시니 우주탐사선이 토성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천문학자들은 엔셀라두스가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표면의 간헐천에서 분출하는 얼음 입자와 수증기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토성의 달의 암석 핵과 얼음 지각 사이 달 전체에 바다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같은 연구진은 이전에 토성의 달에도 복잡한 유기 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과학자들은 인산염이 엔셀라두스와 유사한 세계의 암석 핵에 갇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염이 바다에도 풍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최신 연구 결과가 놀랍게 다가온 것이죠. 연구원들은 토성의 1링에서 305개의 얼음 알갱이를 조사한 결과 그중 9개의 인산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결과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소와 인의 화합물인 포스핀이 금성의 구름에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엔셀라두스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인산염이 실제로 존재해요. 천문학자들은 유로파를 태양계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로 꼽습니다. 이 행성의 달에는 수심 64에서 161km의 거대한 바닷속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네, 두께가 16에서 32km로 추정되는 얼음층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얼음 지각의 균열에서 물기둥이 분출하여 달의 바닷속 내용물을 우주로 방출한다고 주장해요. 물론 생명체를 찾는 탐사선이 이렇게 깊은 환경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자들은 이미 표면 훨씬 더 가까운 곳에 더 얕은 웅덩이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얼음 아래 1.6k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선 유로파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의 탐사선들이 생명체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존재한다면 말이죠. 토성에서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지구보다 작고 중력이 더 약해요. 하지만 여전히 지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질소가 대기를 지배해요.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호수와 강이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이 수역은 탄화수소, 메탄, 에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지하에 물이 있는 바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매우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바다가 지표면과 접촉하는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표면의 복잡한 화학물질과 섞여 생명체의 연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엔셀라두스와 다른 얼음 위성이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았거나 한때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2003년 유럽 우주국에서 발사한 화성 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는 화성 대기에서 메탄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대기 중 메탄가스의 대부분은 가축이 음식을 소화하고 가스를 배출하는 등 생명체에 의해 생성돼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메탄이 약 300년 동안 화성 대기에서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2006년 메탄은 붉은 행성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의 모델이 설명한 것보다 600배나 빠른 속도로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또는 누가 가스를 생성했으며 어디로 갔나 하는 거예요. 화성의 또 다른 미스테리는 화성 표면 아래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우주에서 나오는 강한 방사능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화성의 환경을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하여 이 가설이 사실인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박테리아가 그러한 조건에서 2억 8천만 년 동안 쉽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오, 정말 오래 살 수 있네요. 이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화성 토양을 시추하여 행성 지하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현재 화성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세포나 포자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표면 온도는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해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예요. 겨울 왕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행성의 지하에는 6가지 종류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강인한 성질 때문에 박테리아 코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어쨌든 지구 밖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 항성계 밖에 있는 행성인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중 일부는 매우 유망해 보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입니다. 지구에서 불과 4.2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구와 비슷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행성은 태양보다 어둡고 질량이 적은 별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이 별의 거주 가능 영역 한가운데 있습니다. 즉, 이 행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모항성과 조석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한쪽 면이 항상 항성을 향하고 있어요. 다른 한쪽은 항상 어둠 속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에 대기가 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행성은 별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공전하며 11일 이내에 공전을 완료해요. 별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행성의 공기를 끌어당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글리제 832C는 지구에서 16.2광년 떨어져 있으며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이 외계 행성은 지구보다 5배나 거대하며 모항성에 훨씬 더 가깝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서의 1년은 고작 36일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별은 태양보다 훨씬 차갑고 어두운 적색 외성이기 때문에 글리제 832C는 지구만큼이나 많은 빛과 열을 받아요. 동시에 지구와 비슷한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행성은 대기가 훨씬 더 두꺼워 온실 효과 폭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행성이 우주로 다시 방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모항성에서 흡수할 때 발생해요. 즉, 글리제 832C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지구보다는 뜨거운 금성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도 좋아요. 고리가 있는 행성은 토성만이 아니에요. 해왕성, 천왕성, 목성에도 고리가 있습니다. 해왕성은 지금까지도 지난 30년 동안 가장 선명한 고리를 볼 수 있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 천왕성도 확인해보세요. 두 세트의 고리가 함께 있죠. 내부 시스템은 대부분 짙은 회색이고 꽤 좁은 9개의 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고리는 토성의 고리처럼 파란색이고 가장 안쪽 고리는 우리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먼지가 많은 고리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목성도 나쁘지 않아요. 목성의 고리는 작은 먼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매우 희미해서 태양의 빛을 받거나 적외선으로 직접 관측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목성의 고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리의 구성 성분인 먼지는 작은 암석과 파편인 미세 유성이 목성 주변의 작은 위성에 부딪히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예상대로 이러한 충돌은 엉망진창이 되어 먼지를 우주로 토해냈습니다. 목성은 분명히 멋진 고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먼지를 궤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먼지 입자는 매우 작기 때문에 충돌이 더 크면 중력이 큰 조각을 다시 위성 표면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 유성은 계속해서 달에 충돌해서 고리에 더 많은 먼지를 추가하므로 항상 신선하고 약간 새로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멋진 이야기인데요. 이 행성들 중 토성처럼 화려한 고리를 가진 행성은 없습니다. 고리는 얼음, 암석, 먼지의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들은 소행성, 해성 또는 토성의 강한 중력 때문에 토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서진 위성에서 떨어져 나온 것일 거예요. 토성의 고리가 특별한 이유는 빛을 많이 반사하는 수많은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일반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보면 고리가 크고 밝기 때문에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안에 있는 이 덩어리들은 작은 먼지 알갱이부터 집 한 채만큼 큰 것까지 크기가 다양합니다. 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 전체만큼 큰 입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와, 그 고리 꼭대기에 앉아 토성 주위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달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토성의 구름 꼭대기에서 고리를 볼 수 있다면 대부분 흰색으로 보일 거예요.
게다가 각각의 고리는 각자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와,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이 매혹적인 고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사실 1980년대부터 천문학자들은 이 고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리의 입자들이 실제로 토성의 대기로 비를 내리는 것으로 보여요. 단순한 비가 아니라 매일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에서 찾을 수 있는 양의 물이 토성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고리들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고 있는지, 언제 완전히 사라질지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하와이의 캑 천문대가 토성을 장기간에 걸쳐 연구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 고리비에서 토성의 한 계절 동안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리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할 겁니다. 지구에서 약 7년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많은 고리 물질이 항상 토성에 떨어지고 있으며 매초 400에서 2800kg의 얼음비가 이 거대한 가스 행성에 쏟아집니다. 이로 인해 토성의 상층 대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토성의 고리는 약 3억 년 안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인류가 사라지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이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려질 수 있으니까 고리는 10억 년 이상 또는 더 빨리 사라지기 시작하면 약 1억 년 동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주함석과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고리 안의 모든 입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입자에 전하를 부여합니다. 이 전하로 인해 입자들은 토성의 자기장 선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토성의 강력한 중력이 이 얼음 입자들을 끌어당겨 상층 대기권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토성은 29.5년에 한 번씩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돌면서 태양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울기는 태양 복사가 행성 고리의 가장 깊은 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얼음비가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과학자들은 고리가 태양을 향하도록 기울어져 있으면 토성으로 떨어지는 물질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리가 태양과 가장자리를 맞대고 있으면 토성으로 떨어지는 물질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과학자들은 토성 고리의 운명을 예측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고리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학설에 따르면 고리는 수십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된 이래로 계속 존재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카시니 우주선이 토성을 탐사하면서 고리의 나이가 이보다 훨씬 더 젊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아마도 1000만 년에서 1억 년 전일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고리의 폭우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와, 저 고리들이 젊음의 셈을 찾은 건가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고리를 영원히 지속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를 잃어버리는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야 할 겁니다. 올해는 토성에게 그다지 좋은 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행성이 위성이 가장 많은 행성의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023년 2월, 과학자들은 12개의 새로운 목성 위성을 발견했고 목성은 토성을 제치고 위성수에서 선두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플래닛 9을 찾던 중 우연히 튀어나온 거예요. 태양계 외곽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가상의 행성입니다. 새로 발견된 이 위성은 다소 희미하고 작지만 강력한 망원경과 과학자들의 첨단 기술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9개의 위성이 목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나머지 3개의 위성은 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잘못된 차선에 들어온 걸 알기라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물체와 부딪힌 후 부서진 더 큰 물체의 잔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에서는 흔한 일이죠. 몇 년 전에 발견한 발레투도라는 위성이 있어요. 역행 위성들과 달리 발레투도는 목성의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는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발레투도가 이러한 역행 위성들의 궤도를 가로지르는 궤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행성 위성들이 어느 시점에서 발레투도와 같은 진행성 위성과 충돌하여 형성된 것일까요?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성에게는 큰 성공이었지만 3개월 후 토성 주위를 돌고 있는 62개의 위성도 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즉, 목성의 위성이 단지 95개였던 것에 비해 토성은 총 145개의 위성을 보유하며 다시 리더가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쉬프트 앤 스택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토성 주변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위성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는 여러 이미지를 결합하면 위성의 희미한 신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직경이 2.5km인 위성처럼 이전에는 단일 이미지로는 볼 수 없었던 작고 희미한 위성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체들이 소행성이 아니라 위성인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추적해서 토성 주위를 도는 궤도를 확인했습니다. 자, 토성은 고리를 잃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위성이 있어요. 그 주변에서 얼마나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인류가 우주로부터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행성을 먹는 문어가 우리 태양계로 와서 금성, 화성, 지구, 목성, 그리고 다른 행성들을 먹어치웠어요. 토성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대한 고리를 가진 큰 행성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그런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재빨리 거대한 우주에 올라타서 이륙하고 토성으로 날아갑니다. 토성 자체에서의 생활은 불가능해요. 단단한 땅이 없기 때문이죠. 우주선은 토성에 착륙할 수 없습니다. 토성은 지구보다 9배 더 넓은 거대한 가스공입니다. 크기를 비교하자면 5센트 동전과 야구공을 보세요. 토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주선이 착륙하기 시작한다면 결코 단단한 땅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높은 압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결국 우주선은 그냥 부서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은 오직 하나예요. 토성의 고리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거대한 가스 행성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는 다양한 극의 얼음 입자들과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날아가던 해성들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토성의 중력은 이 천체들을 진로에서 떼어내고 압력으로 짓눌렀어요. 이 해성들의 파편들이 토성 주위에 모여 고리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입자 중 일부는 더 빨리 날아가고 일부는 더 느립니다. 행성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D고리입니다. C와 B고리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카시니 간극이라는 큰 틈이 있어요. A, F, G 그리고 E 고리가 그 뒤에 옵니다. 이 분류는 링 맵을 만드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리에 접근하지만 감히 그 위에 착륙하지 못해요. 먼저 그 지역을 정찰하기 위해 로봇이 있는 테스트 캡슐을 보냅니다. 로봇은 이 고리에서 적절한 위치를 선택합니다. 사실 바위들 사이의 거리는 꽤 크고 우주선은 쉽게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작은 입자들, 집 크기의 거대한 바위들, 산 크기의 해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은 빠른 속도로 큰 바위로 날아갑니다. 이때 야구공 크기의 돌이 로봇의 몸을 관통합니다. 또 다른 로봇이 충돌하는 두 개의 바위 사이에서 박살이 납니다. 세 번째 로봇은 날카로운 고드름에 비를 맞고 부서집니다. 우주선에는 대규모 공학 작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캡슐과 새로운 로봇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더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로봇들은 다시 큰 바위에 도달합니다. 몇 개의 입자가 충돌하지만 갑옷을 뚫지를 못합니다. 그 기계들은 날아다니는 바위 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작은 정거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커다란 소행성 덩어리가 정거장을 강타합니다.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거대한 우주선은 이 고리의 전체 영역을 스캔하고 수십억 개의 돌의 궤적을 계산합니다. 오랜 계산 끝에 사람들은 마침내 이 혼란 속에서 오랫동안 온전하게 유지될 완벽한 장소를 찾습니다. 캡슐을 타고 이 큰 바위들 위에 착륙하고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정거장과 작은 집을 짓고 그 위에 강력한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9.5 천문단이 떨어져 있어요. 1단위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토성은 꽤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데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큰 우주선에는 에너지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게다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태양 전지파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날아다니는 돌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만듭니다. 풍차와 같아요. 바람이 선풍기로 움직일 때 이런 움직임은 에너지로 변환되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움직이는 돌로부터 에너지를 모으는 패널을 만듭니다. 하지만 토성의 중력이 바위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바위의 속도를 늦추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을 얻어요. 일부 우주 정거장에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는 식물과 나무가 있습니다. 햇빛 대신에 자외선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큰 탱크에 산소를 채워서 집으로 옮겨요. 사람들이 인접한 고리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 많은 연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바위에 착륙하고 그 경로를 계산하고 필요한 지점에 여러분을 데려다 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선을 떠나 고리로 이주합니다.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주의 진공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은 모두를 미치게 만들어요. 멈추지 않는 회전목마 위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닭에는 항상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원할 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주복을 입어도 산책을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바위를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계획은 거대한 얼음 조각에 의해 망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든 우주 물체의 궤적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바위는 부서지고 수백 개로 쪼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성들은 날아가고 또한 고리의 일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해요. 게다가 고리 위는 어둡고 춥고 매우 외롭습니다. 우주 물체 위에 기지를 짓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친한 친구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천체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고드름이 그 바위에 충돌하여 속도를 높입니다. 며칠 후 친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성의 위성 중 하나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토성에는 83개의 위성이 있어요. 이미 63개로 확인하고 이름을 지었으며 나머지 20개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른 세계 같아요. 그중 일부는 사람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후보는 타이탄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을 수도 있고 대기압은 지구의 1.5배밖에 되지 않아요. 대기는 질소와 약간의 메탄으로 구성되어서 타이탄의 상층부에 탄소 스모그를 형성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구에서 이 달을 연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멋진 것은 타이탄이 토성의 고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조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달과 같은 분화구로 뒤덮인 위성 피비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천체는 거대한 운석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토성 근처의 우주선에서 보낸 몇백 년 동안 인류는 위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왜 그들은 고리 위에서 살려고 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달에 착륙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비디오는 덜 재밌고 훨씬 더 짧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토성의 고리 안에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물이 얼어붙은 거대한 운석이 행성의 중력에 잡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음 안에는 가장 단순한 생명체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생명체는 더 발달된 형태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바위가 수억 년 동안 손을 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곳에서 인간은 매우 다를 거예요. 첫째, 중력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키가 크지만 더 약할 거예요. 사람들의 피부는 빛이 부족해서 창백하겠지만 추운 온도 덕분에 매우 튼튼할 것입니다.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얼음 입자와 모래 알갱이들은 사람들의 피부를 거칠게 만들 거예요. 그러한 생물학적 갑옷을 입고 중력이 없다면 음식과 물을 찾아 한 바위에서 다른 바위로 뛰어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우주의 진공 속에서 산소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음식을 얻을까요?
토성의 고리는 생명체가 없고 위험한 장소입니다. 만약 그곳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조차 없다면 인간과 같은 복잡한 생명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따라서 이론적으로도 그곳에서의 인류의 등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목하세요. 토성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포크 시즌이라고 하는데 바퀴살 현상이라고도 해요. 이 현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인 토성을 관측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토성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스거성의 최신 이미지 중 하나를 살펴보세요. 얼룩덜룩한 바퀴살 무늬가 보이나요? 토성의 스포크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토성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스거성의 궤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각 계절은 지구에서 약 7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이제 토성의 독특한 스포크 시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춘분입니다. 지구에서는 태양이 지구의 적도 위에 정확히 위치하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순간이에요. 하지만 토성에서는 조금 달라요. 토성의 고리가 태양과 가장자리에 위치할 때 춘분이 발생해요. 토성의 춘분과 추분은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년 봄과 가을에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지구 시간으로 15년에 한 번 정도로 매우 드물게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 행사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진 왼쪽의 링 B에는 두 개의 얼룩덜룩한 스포크가 있어요. 자전거 바퀴살과 비슷해요. 스포크의 음영과 모양은 다양합니다. 각도와 조명에 따라 어둡거나 밝게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고전적인 방사형 스포크 모양이 아닌 얼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2025년 5월 6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가 토성의 추분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스포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천문학자들은 가스거성의 자기장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성의 자기장이 태양풍과 상호작용하면 전하를 띤 환경이 만들어져요. 지구에서는 이 때문에 오로라라고도 불리는 북극광이 발생합니다. 토성의 경우 아주 작은 얼음 고리 입자들도 전하를 띠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입자들은 고리를 구성하는 더 큰 바위 위로 일시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토성의 고리의 스포크는 나사의 보이저 탐사선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일어난 일이에요. 당시에는 이러한 스포크가 계절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보이저 2호는 방금 이 행성을 지나친 후 속도를 냈어요. 이 스포크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허블처럼 멀리서 토성의 고리를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망원경이 필요했죠. 토성의 가장 최근 춘분은 2009년에 발생했어요. 당시 나사의 카시니 우주탐사선은 가스거인 토성 주변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놀라운 이미지를 지구로 보냈어요. 그 결과 토성과의 중력 상호작용이나 가스 거성의 위성 또는 행성의 고리를 구성하는 작은 위성들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빠르게 증명되었습니다. 카시니가 이 스포크가 토성의 자기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 2005년이었습니다. 그 임무는 2017년에 종료됐어요. 현재 허블은 토성 안팎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측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스포크 시즌의 시작과 지속 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요. 다행히도 토성의 눈에 띄는 고리는 이 현상을 연구하기에 완벽한 실험실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거대 가스 행성에도 고리가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러한 행성에서 스포크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스포크만이 흥미로운 우주현상은 아닙니다. 태양계는 매혹적인 곳이기 때문이죠. 화성의 적도에 맨발로 서 있다면 발이 시렵진 않을 거예요. 화창한 봄날의 기온 같을 거예요. 하지만 모자를 써야 해요. 머리 높이는 얼어붙을 정도로 추울 거예요. 금성은 태양계 대부분의 다른 행성과 태양 자체와 비교할 때 거꾸로 회전해요. 천문학자들이 생각해낸 설명 중 하나는 과거에 발생한 소행성과 같은 고체 물체와의 충돌입니다. 목성의 위성 2호에는 수백 개의 화산이 있어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위성이에요. 위성의 표면은 또한 이상한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얼룩덜룩하고 페퍼로니 피자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목성의 4대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얼음 껍질은 두께가 16에서 24km에 달해요. 또한 매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스 스케이팅을 좋아한다면 이곳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태양계에서 알려진 소행성을 모두 합쳐도 총무게는 여전히 우리 달 질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해요. 과학자들은 수성에 여전히 부분적으로 용융된 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는 수성에서 지구보다 1%만 강하더라도 자기장이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수성의 핵은 행성 부피의 약 42%를 차지합니다. 수성은 또한 주름이 있어요. 수성의 철핵이 냉각될 때 행성의 지각이 수축했어요. 이로 인해 표면이 고르지 않게 되었죠. 이러한 주름을 로베이트 스카프라고 해요. 이 주름 중 가장 큰 것은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고 높이가 1.6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옆으로 자전하는 행성입니다. 그 이유는 행성 크기의 천체와 고대의 강력한 충돌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론일 뿐이에요. 화성은 앞으로 7천만 년 안에 자체 고리를 갖게 될지도 몰라요. 포보스라고 불리는 화성의 가장 큰 위성은 행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붉은 행성의 중력에 의해 분리되어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고리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기 없을 테니까 그냥 그 말을 믿어야겠네요. 과학자들은 달 표면에 지구보다 분화구가 더 많은 이유는 자연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바람, 비, 지진, 침식작용은 지구의 표면을 계속 변화시키죠. 하지만 달은 외관을 변화시키는 날씨가 거의 없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평평한 행성입니다. 극지방이 찌그러져 있고 적도의 어떤 지점은 극지방보다 행성 중심에서 약 6,400km 더 떨어져 있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의 무게는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 2마리의 무게와 거의 비슷하고 길이는 대형 스쿨버스만큼이나 길어요. 스쿨버스에 코끼리 2마리가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1990년 발사된 이후 약 150만 건의 관측이 이루어졌어요. 천문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약 15,000편의 과학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 그리고 망원경의 도움으로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정상물질입니다. 정상물질은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의 5% 미만에 불과해요. 우주의 거의 68%는 암흑 에너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27%는 암흑물질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사실 중요합니다. 토성에는 행성의 남극 상공에서 소용돌이 치는 신비한 소용돌이가 있어요. 이 소용돌이는 지름이 거의 8,000km에 달하는 거대한 허리케인 같은 폭풍과 비슷해요. 이는 지구 지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천문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이 현상이 허리케인처럼 보이지만 허리케인처럼 행동하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토성은 태양계에서 물보다 밀도가 낮은 유일한 행성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이 가스 거성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욕조가 있다면 고무 오리처럼 떠다닐 거예요. 달에서 지진은 지구에서만큼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지진이 발생하면 위성 중심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해요. 과학자들은 달 지진이 지구와 태양의 중력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아페투스는 기묘한 투톤 컬러를 띠고 있어요. 위성의 두 방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밝고 다른 하나는 섬뜩할 정도로 어두워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미스테리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태양계에서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소행성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뿐이에요. 이 지역에는 수천 개의 소행성이 있습니다. 소행성은 크기가 다른 불규칙한 모양의 고체 물체이지만 모든 행성보다 훨씬 작습니다.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 남극 및 기타 지역에서 발견되는 일부 운석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일부 암석은 화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다른 것들은 달이나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우주 암석 정말 멋져요. 우주는 참 멋진 곳이에요. 왜 우리는 토성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토성에 있는 멋진 고리 때문이에요. 고리 덕분에 토성은 태양계에서 두드러집니다. 주요 고리의 지름은 27만 킬로미터나 되지만 두께는 91m를 넘지 않아요. 토성의 가장 느린 바깥고리는 초속 16.4km로 회전합니다. 그것은 토성 자체의 자전보다 느려요. 하지만 토성이 대부분의 역사 동안 고리가 없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시니의 마지막 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연구원들은 고리의 질량이 150경 킬로그램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고리의 나이가 1000만 년에서 1억 년 사이로 토성 자체보다 훨씬 어리다는 걸 알아냈어요.
고리는 단단해 보일 뿐이에요. 수십억 개의 바위와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덩어리는 설탕 알갱이처럼 작고 집채만 하거나 산처럼 큰 것도 있어요. 가장 안쪽의 얼음과 바위 덩어리는 약 시속 83,000km의 속도로 우주를 날아갑니다. 고리에는 신비한 바퀴살 같은 것이 있어요. 몇 시간 안에 형성되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바퀴살은 작은 유성이 고리에 부딪힐 때 형성된 작은 입자들의 전기적으로 충전된 시트로 구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토성의 번개로부터 나온 전자 빔일 수도 있어요. 한 이론은 토성의 고리가 토성이 만들어진 후 위성이 되지 못한 나머지 여분 물질이라고 합니다. 약 45억 년 전 지구와 충돌한 화성 크기의 행성인 테이아가 있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더 가벼운 지각 부분은 충돌로 인해 우주로 날아갔고 반면에 밀도가 더 높은 중심부는 뒤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토성의 경우 모든 파편들이 새로운 위성을 함께 만들진 못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토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고리를 형성한 거죠. 또 다른 이론은 소행성이나 해성에 의한 큰 충돌로 인해 파괴된 위성의 먼지와 파편으로부터 고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때 위성이 모행성 자체에서 오는 조성력 때문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만약 이 고리들이 토성과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다면 운석 충돌로 인한 파편과 먼지를 모으는데 40억 년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리들은 주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지는 전혀 없어요. 생각보다 젊다는 뜻이죠. 고리 시스템의 특성은 토성의 흐릿한 내부에 대해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내부가 흐릿하다는 건 토성의 핵이 진흙과 같다는 걸 의미해요. 토성의 헬륨과 수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암석이나 얼음과 섞여요. 토성 핵에 더 가까워질수록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바다에서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소금기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토성의 고리들은 먼 미래에 사라질지도 몰라요. 행성의 고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목성, 천왕성, 해왕성은 모두 그들만의 고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행성이 같은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토성은 매혹적인 헤일로를 가지고 있고 확실히 가장 화려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른 행성들은 대부분 먼지와 바위 입자로 만들어진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행성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 물체도 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커리클로라고 불리는 소행성처럼요. 하지만 우리 태양계의 가스거성들이 고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석행성, 소위 지구형 행성들은 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 이론은 태양계 바깥 영역에 있는 가스 행성들이 태양계의 안쪽에서 형성된 암석 행성들을 보호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빈번한 충돌로 인해 주위에 고리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가스 거성들은 훨씬 더 크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고리 시스템을 가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지구에도 고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 달이 형성될 수 있었던 큰 충돌의 시기일 거예요. 이제 우리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더 멋진 일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때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던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있는 아주 작은 외소 행성 명왕성은 상당히 기괴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1600km 상공에서 안개를 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건 지구의 대기보다 표면 위로 더 높게 솟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왕성의 대기는 약 20개의 층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작고 훨씬 더 차가워요. 그리고 시간당 수톤의 질소가스가 명왕성에서 빠져나가지만 이 외소 행성은 여전히 잃어버린 질소의 새로운 공급원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 이론은 명왕성이 지질학적 활동을 통해 이러한 공급원을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달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백 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많은 위성이죠. 이오는 엄청난 양의 황을 대기 중으로 300km까지 뿜어냅니다. 이오의 화산은 매 초마다 많은 입자와 가스를 목성 바로 옆 공간으로 내뿜어요. 이런 폭발 활동은 목성의 강력한 중력과 자기장 때문에 발생합니다.
얼마나 목성과 가깝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이호의 내부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폭발력을 가진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화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화성은 하와이주 전체보다 더 큰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행성처럼 보여요. 하지만 옛날 옛적에 거대한 화산이 화성의 표면을 지배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잘 알려진 올림푸스 몬스 화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화산은 태양계 전체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화산입니다. 지름은 602km예요. 애리조나주의 크기와 맞먹습니다. 올림푸스 몬스는 높이가 25km이고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3배입니다. 그 부피로 볼 때 이 화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보다 100배 더 커요. 화성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에 비해 현저히 약하기 때문에 화성은 그렇게 큰 화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지각은 화성의 지각과는 달리 항상 움직입니다. 하와이 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세요? 멘틀의 핫스팟이 그 위에 떠있는 지각의 화산의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화성 화산은 표면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어요. 화산은 한 곳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쌓일 수 있습니다. 미란다는 태양계의 바깥 부분에서 가장 기이한 위성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화구, 날카로운 능선, 표면에 파괴의 흔적이 남아있는 천왕성의 그림자 같은 달이에요. 보통 이런 종류의 흔적은 화산 활동이 많았던 특정 지역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란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한 이 달은 이러한 유형의 표면을 형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인 지각 활동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작아요. 한 이론은 천왕성의 중력이 미란다의 표면에 이런 흔적을 만든 밀고 당김 작용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주선을 보내야 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별가루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97%는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과 같습니다. 생명체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지구상의 생명체의 필수적인 원소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별들도 이러한 원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질량의 65%가 산소인 반면 우리가 우주에서 측정한 원소들, 별들의 스펙트럼은 1% 미만의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수성은 이미 우리 태양계에서 행성범주에서 외소행성 명왕성과 같은 다른 몇몇 천체들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데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다음으로 밀도가 두 번째로 높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오랫동안 지구가 지각 활동을 하는 태양계에서 유일한 행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성에도 지각 활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메신저 탐사선이 수성 전체의 지도를 작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과학자들은 수성이 단층 절벽으로 가득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성은 태양계가 형성된 지 45억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수축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빨대로 토성에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점점 커지고 있네요. 더욱더 커지고 더 커져요. 됐어요. 이제 거대한 고리를 추가해볼게요. 좋아요. 이게 슈퍼 토성이에요. 또 스테로이드 맞은 토성이라고도 불리죠. 이는 과학자들이 2012년에 발견한 진짜 물체예요. J1407b라는 이름의 행성이에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이게 진짜 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 태양계의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는 단단한 표면은 없겠죠? 그리고 만약 그 행성에 발을 들여놓길 원한다면 해까지 뚫고 그냥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또 갈색 외성일 수도 있어요. 이건 큰 행성과 완전한 항성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물체들은 항상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열핵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무거워야 해요. 하지만 빛을 발하고 열을 방출하기에는 갈색 외성의 반응의 힘이 너무 약하죠. J1407b의 크기와 무게를 가늠하기 위해 지구를 볼게요. 우리의 행성을 저울 위에 둔다면 6과 0이 21개 있는 톤이에요. 우리의 지구는 또한 지름이 약 12,700km예요. 이제 이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이에요.
이것의 지름은 지구의 11배예요. 또 318배 무겁고요. 만약 목성이 양동이라면 안에 1321개의 지구를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영웅 슈퍼토성이에요. 목성의 거의 20배죠. 저울의 균형을 맞추려면 반대편에 6360개의 지구를 놔야 할 거예요. 이 행성의 고리는 너무 넓어서 만약 이게 태양계에 있었다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절반 이상의 공간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슈퍼토성이 원래의 토성과 위치를 바꾼다면 맨눈으로 고리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보름달보다 더 클 테니까요. 아마 이 고리들도 우리 토성 주변의 고리와 같은 방식으로 생겨났을 거예요. 한 이론에 의하면 고리들은 한때 그곳에 있었던 위성의 잔해라고 해요. 당시 위성들의 궤도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위성은 공전하고 있던 거대한 행성의 조성력에 의해 산산조각 났어요. 예전에 위성의 작은 조각들이 거인의 궤도에 자리 잡았죠. 믹서기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충돌해버린 거예요. 얼마 후 남은 건 기본적으로 거대한 행성 주변을 돌아다니는 먼지와 얼음 입자들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고리가 위성이 소행성이나 다른 위성과 충돌한 후에 나타났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나서 중력 믹서기가 작동하면서 위성의 잔해를 고리로 바꾼 거죠. 어떤 과학자들은 그 고리가 행성 자체와 거의 동시에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가스구름, 우주잔해, 먼지로 된 행성 모양의 성운일 뿐이란 거죠. 후에 그게 아마 쪼그라들고 굳어져서 행성을 형성했을 거예요. 우리 슈퍼토성이 고리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아직 추측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고리의 질량이 지구의 80%라고 해요. 그 뜻은 J1407b의 궤도를 돌던 위성이 우리 행성과 거의 같은 크기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고리 중간에 약간의 틈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슈퍼토성의 위성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략 화성 크기일 거예요. 만약 과학자들이 맞고 슈퍼토성이 사실 갈색 외성이라면 이건 굉장한 발견이에요. 과학자들은 슈퍼토성이 나이 먹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추측해보자면 갈색 외성은 에너지를 잃고 줄어들고 점점 사라지겠죠. 그리고 갈색 외성이 이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 흑색 외성으로 변해요. 그렇게 되면 블랙홀을 헷갈리기 쉬워요. 사람들은 아직 우주 어디에서도 흑색 외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흑색 외성이 형성되기까지는 수조에서 수천조 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우리 우주는 너무 어려요. 그리고 어떤 별도, 심지어 우주가 태어났을 때 나타났던 별들도 흑색 외성이 될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 중 하나는 꽤 긴 이름을 가진 백색 외성이에요. 이 행성의 나이는 약 110에서 120억 살이고 태양보다 절반 정도 차가워요. 그리고 아직도 식어가고 있죠. 이게 흑색 외성이 되기 위해서는 10에 0을 15개 더한 나이가 필요해요. 비교하자면 우주는 1.4에 0이 10개 붙은 나이예요. 과학자들은 흑색 외성이 암흑 물질을 먹으며 약 10에 0을 25개 붙인 시간 동안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이후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인 양성자가 붕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흑색 외성은 그냥 증발해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10에 0을 49개 붙인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하지만 양성자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훨씬 더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흑색 외성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10에 0을 1500개 더 붙인 연 후에 흑색 외성은 철의 별이 될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주의 대포알이 되는 거죠. 이 철의 구체는 갑자기 블랙홀로 변하기 전까진 우리 우주보다 수십억 배 더 오래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흑색 외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아주 길어요. 보통 별이 그 정도 늙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슈퍼토성은 만약 이게 갈색 외성이라면 이 상태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 맞은 토성은 우리 우주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행성이 아니에요. 이는 글리제 436b입니다. 이 행성은 트랜짓 기법을 사용해 찾았어요. 트랜짓은 행성이 모항성과 관찰자 사이를 이동할 때 일어나요. 월식과 비슷하죠. 이 행성은 지구 4배 크기이고 22배 더 무거워요. 거의 해왕성과 같은 거예요.
이곳은 이국적인 물의 세계인데요. 이곳의 물은 고체 형태지만 얼음은 아니에요. 온도가 약 섭씨 270도예요. 냄비의 물은 섭씨 100도에서 증기로 변해요. 하지만 글리제 436b에서는 극한의 압력 때문에 액체가 고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또 이 행성의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 거대한 원형 구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돌고 있으면서 혜성처럼 보이는 긴 꼬리를 행성에 달아주고 있죠. 개자리 2는 지구상의 모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행성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흩어져 있거든요. 개자리 2는 너비가 지구의 약 2배, 무게는 8배 무거워요. 이 행성은 자전하지 않아요. 행성의 한쪽 면만이 항상 자신의 모항성을 향하고 있어요. 이곳의 표면 온도는 타는 불의 온도보다 거의 2배 높아요. 그리고 모항성의 탄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행성도 이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강한 압력과 온도는 탄소를 흑연과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걸 도와요. 안타깝게도 이 행성은 우리 집에서 40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로켓을 타고 그곳에 가려면 약 73만 년이 걸릴 거예요. 보석이 풍부한 또 다른 행성은 햇 P7b예요. 지구에서 약 1000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 행성은 목성보다 60% 더 크고 거의 2배 더 무거워요. 그리고 모항성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지구에 이틀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항성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 햇 7b는 거의 백색 외성만큼 뜨겁습니다. 만약 이 행성의 밤쪽으로 보면 특이한 구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구름이 커런덤 물질이 풍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은 루비와 사파이어를 형성하는 바로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매우 비싸고 아름다운 보석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와스프 12b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어두운 행성 중 하나예요. 행성의 한쪽 면만이 모항성을 향하고 있죠. 이 행성의 표면은 너무 어두워서 모든 가시광선의 약 94%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블랙홀과 비슷해 보이죠. 모항성은 행성을 너무 뜨겁게 달구어 그곳의 물질이 계속 증발해요. 그리고 나서 항성의 강한 중력이 이 구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원반을 형성해요. 하지만 TRES-2b가 챔피언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어두운 행성입니다. 이것은 항성에서 오는 빛의 99%를 흡수해요. 이건 석탄 한 조각보다 더 많은 빛을 소모한다는 뜻이에요. 남은 빛의 1%는 거대 가스 행성에 의해 반사되어 붉게 보여요. 멀리서 보면 이 행성은 아주 사악해 보여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행성 중 하나는 PSR B1620-26b예요. 약 127억 살이 되었어요. 그 뜻은 빅뱅 이후 약 10억 년 후에 형성되었단 걸 의미해요. 이 행성은 너무 오래되어 두 개의 모항성이 진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하나는 백색 외성이에요. 다른 하나는 초당 거의 100회 회전하는 펄서예요. 이 행성의 해돋이는 정말 멋질 거예요. 바로 지금 이 항성계는 밀집된 성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면 항성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성의 운명을 알 수가 없어요. 케플러 438b는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 중 하나예요. 이 별의 크기는 12%에 불과하고 모항성에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생명 거주 가능 영역 내에 있어요. 이곳은 열기로 물을 증발하지 않고 추위에 물이 얼지 않는 최고의 지점이에요. 이 행성 표면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래에는 이곳이 인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 해도 사람들이 이 행성에 도착하는데 약 470년이 걸리는데 이건 물리 법칙상 불가능하죠. 방에서 쉬면서 명곡들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네트워크가 다운돼요. 폰을 재부팅하려는데 아직도 연결이 안 되네요. 난데없이 여동생이 당황하면서 여러분의 방으로 뛰어들어와요. 무슨 고리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관투링? 결혼반지? 욕조의 고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네요. 그러자 여동생이 여러분을 집 밖으로 끌어내면서 하늘을 보여주네요. 위를 올려다보니 지구 표면에서 수 킬로미터 위로 형성된 물체들이 보여요. 여동생이 말한 게 이건가 봐요. 둘이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곳에서 똑같은 헤드라인이 보여요.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고리, 지구고리라는 것이 해시태그 기록을 깨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여동생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함께 셀카를 찍어대요. 이제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 거실에 있는 TV로 달려가요. 과학자들은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한여름에 구름 한 점 없는 날인데도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신호가 끊겼어요. 다른 채널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자 이웃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뒤따르네요. 여러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똑같이 하기로 결심해요. 여러분이 같이 가서 답을 찾자고 할 때까지 여동생은 아직도 밖에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둘은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요. 위에 있는 고리는 매 초마다 질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여동생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뭐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기 위해 대학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네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는 단 한 대뿐이에요. 그리고 그 차를 알아본 건 운이 좋았죠. 여러분은 여동생과 뛰어들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빠르게 계산을 하고 있는 천문학 교수님을 발견했어요. 교수님은 여러분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설명을 시작하죠. 아무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고리 때문에 지구의 햇빛이 노출되는 걸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추워지고 있는 거예요. 고리가 점점 두꺼워지는 것도 수수께끼예요. 도성의 고리는 얼음과 바위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미만큼 작을 수도 있고 버스만 할 수도 있죠. 이 암석들은 남은 유성의 잔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외행성의 잔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가 태양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 위에 얼음이 떠다니는 걸 보진 못할 거예요. 이런 바위들이 많이 쌓여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빛을 밝혀주는 태양의 접근을 막고 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지구가 새로운 빙하 시대에 진입할 거고 저 새로 생긴 고리가 곧 사라지지 않는 한 산소 농도가 1년 안에 고갈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인터넷 신호 연결이 없는 것도 설명이 되네요.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암석들이 위성을 강타하고 부수고 있거든요. 갑자기 밖에서 뭔가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셋이 밖으로 나가서 빨간불을 깜빡이면서 경보기를 울리는 헬리콥터를 보게 돼요. 다들 집으로 들어가세요. 실제 상황입니다. 모두 집으로 가세요. 여동생과 함께 차에 탔지만 도로가 꽉 찼어요.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야 해요. 밖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두가 길에 갇힌 걸 보고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죠. 모두들 서로 다투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에도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고속도로로 몰래 빠져나가요. 고리가 점점 두꺼워지면 햇빛이 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방학이 정보가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여러분을 더 춥게 만들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니 입에서 엷은 김이 나오는 게 보여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아직 집에 못 갔어요. 여동생은 지쳐서 쉬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라고 격려해주네요. 버려진 옷가게를 찾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게 점원들이 실제로 모두가 입을 수 있도록 두꺼운 재킷을 나눠주고 있어요. 몇 개를 집어 입습니다. 집에 가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지만 하늘은 완전 어두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여동생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옷가게에서 야영하기로 결심하죠. 가게 한가운데에 미니 모닥불을 피우고 쓰지 않는 남은 옷으로 임시 침낭을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과 여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있어요. 한밤중이에요. 불이 꺼지고 상점 밖은 보이지 않아요.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열어봅니다. 엄청난 눈더미가 쏟아져 들어와 모두를 깨워요. 지금은 8월 중순인데 밤새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모두들 얼어 다시 불을 피웠어요. 라디오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람이 거세지면서 가게를 흔들기 시작해요. 선반에서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닥불 옆에 편안하게 있죠. 다음날 밖을 내다보니 저녁이 눈으로 덮인 걸 봤어요. 원래 이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지만요. 그리고 외기권에 있는 고리가 어젯밤보다 더 커졌어요. 갑자기 사람들을 가득 실은 트럭이 서더니 운전자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모두를 위한 쉼터가 있다고 말해줬어요. 트럭 타이어에는 쇠사슬이 둘러져 있고 최악의 눈 사태에 잘 대비되어 있었죠. 아침인데도 하늘은 꽤 어두워요. 여러분과 다른 모두가 올라탑니다. 버려진 차들, 아직 문이 열려있는 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트럭은 그 주위를 둘러가거나 방해되는 것들을 그냥 밀어버렸어요. 트럭은 구급차 옆에 차를 세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모든 장비를 챙겼어요. 이웃을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집 전체가 눈으로 덮인 게 보여요. 뒤뜰에 있는 큰 나무가 눈에 무게에 눌려 쓰러져 지붕까지 부서지고 그 틈으로 눈이 흘러 들어갔어요. 트럭이 속도를 내서 대피소에 갔는데 놀랍게도 쇼핑몰이었죠.
밖으로 나가 많은 도시 주민들이 이제는 기숙사와 보건소로 변한 다양한 가게로 안내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포츠 매장에 남겨졌어요. 여동생도 여러분과 같은 침대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몇몇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교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쇼핑몰에 커다란 폭발음이 터지고 유리 스크린이 산산조각이 나요. 모두 피하기 위해 엎드렸죠. 밖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요. 밖으로 나가자 상가 입구 앞에 커다란 금속 물체가 놓여 있는 게 보여요. 온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무슨 일인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살펴본 후 그게 궤도에서 떨어진 위성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앞마당에 추락해 굉음을 일으킨 거죠. 또 다른 위성들이 지구 여기저기에 떨어지고 충돌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 뜻은 모든 통신이 지도상에 사라졌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려고 쇼핑몰로 뛰어들어갑니다. 새로운 빙하기가 막 시작한 줄도 모른 채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여동생을 쳐다봅니다. (1년이) 지났어요. 벙커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여동생이 완전 흥분해서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고리는 아직 있지만 지금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은 밖으로 뛰어나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늘을 보고 있는 걸 보게 됐죠. 1년 안에 온도는 지구 표면 전체를 얼릴 정도로 떨어졌어요. 사막과 열대 정글은 얼음으로 뒤덮인 황무지로 변했어요. 야생 동물의 절반 이상이 멸종했고 나무는 네잎 클로버만큼이나 희귀해졌어요. 즉, 산소 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뜻이죠. 인구의 대부분은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산소 탱크에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고리에 대한 것을 풀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교수님이 예측한 딱 그대로였죠. 하지만 하늘에 바위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난리 난 것 같아요. 멀리서 시작한 것 같지만 바위는 가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은 실내에서 따뜻하게 머물기 위해 금속 층을 덮은 쇼핑몰로 달려갑니다. 여기 있으면 꽤 안전할 거예요. 바위가 떨어진다는 건 고리가 소멸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갑자기 빙하기가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오릅니다. 우린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느라 이 보석이 탐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행성은 태양에서 6번째 멀리 있고 태양계에서 2번째로 커요. 목성 바로 뒤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토성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때로 부르는 이름으로 태양계의 보석이기도 하죠. 이곳은 우리 지구와 너무 달라요. 우선 거기서는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지구는 암석과 다른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행성은 대부분 가스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과 같아요. 토성이 들어갈 만한 큰 수영장을 발견한다면 물속에 이 행성이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이거든요. 또 많은 양의 헬륨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시죠? 공중에 뜨게 하기 위해 풍선에 넣는 그 가스 말이에요. 토성은 바람이 많이 부는 행성이에요. 그곳의 바람은 우리 지구에 있는 바람보다 4배 이상 강해요. 토성의 자전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곳의 하루는 10시간 14분이에요. 하지만 토성은 태양 주위를 돌 땐 여유롭게 돌죠. 이곳의 1년은 지구의 29년과 같아요. 토성의 반지름은 58,000km 이상이에요. 이건 이 거대 가스 행성이 우리 지구보다 9배 더 넓다는 걸 의미하죠. 만약 지구가 동전만한 크기라면 토성은 배구공만큼 클 거예요. 우리 태양계의 몇몇 다른 행성들도 고리를 갖고 있지만 토성의 고리가 가장 화려해요. 심지어 지구에서도 그 고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요, 말도 안 되게 비싼 장비를 가진 과학자가 아니어도 돼요. 필요한 건 작은 망원경뿐이에요. 토성의 고리는 단단하지 않은데 먼지, 바위, 얼음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건 모래알갱이만큼 작고 어떤 건 집이나 심지어 산만큼이나 커요. 이것들은 사실 토성에 도달하기 전에 떨어져 나간 소행성, 해성, 그리고 깨진 위성 조각들이에요. 이것들은 행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토성에는 50개가 넘는 위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과학자들은 이것들 중 한 곳에서 몇몇 특이한 열수 활동을 발견했어요. 엔셀라두스는 토성에서 6번째로 큰 위성이에요. 그게 한 곳 가까이에 4개의 호랑이 줄무늬가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 줄무늬 아래에 바다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곳에서는 물과 얼음이 분출돼요. 자, 지금 우린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지구 바다에서는 비슷한 열수 분출구 주변으로 어떤 형태의 생명체들이 모여요. 표면에 있는 식물들이 햇빛을 먹듯이 그것들은 이곳의 화학 물질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미생물 생명 중 일부가 엔셀라두스의 바다 표면 아래에서 생성된 것과 같은 에너지를 먹고 살아요. 그건 잠재적으로 현재 그곳에서 생명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물론 가장 단순한 유기체가 나타나기까지 수천, 수백만 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바라건대 과학자들이 더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주에는 수백만 개의 외계 행성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성들을 찾아왔어요.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의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을 말해요. 외성은 비슷한데 태양보다 덜 밝아요. 어떤 때는 100억 년 이상을 살기도 하죠. 이 정도면 살아있는 유기체가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고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생명체는 그런 외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나 토성 같은 경우엔 위성 중 하나에서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적색 외성 글리제 876 주위를 도는 글리제 876b가 있어요. 이 행성은 대부분이 미스테리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단한 표면이 없는 거대 가스 행성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대기에는 구름이 없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행성 표면에는 액체 형태의 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T가든 B는 태양계로부터 약 12광년 떨어진 적색 외성의 궤도를 돌아요.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보다 조금 더 커요. 과학자들은 여기에 바위 표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 행성이 궤도를 다 도는 데에는 약 5일이 걸려요. 그 뜻은 T가든 B에서의 1년이 사실 지구의 일주일보다 짧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주 저 멀리 어딘가에 케플러 1638b라는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이 있어요. 좋아요. 더 정확하게는 지구에서 3000광년 떨어진 백조자리에 있어요. 이 행성은 지구보다 4배 무겁고 넓어요. 그리고 항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거의 260일이 걸려요. 이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강해요. 표면 위로 점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케플러 하나 더 옵니다. 이번엔 케플러 622예요. 지구의 1.5배 이상의 크기인 행성이죠. 과학자들은 여기에 따뜻하고 습하며 흐린 하늘과 함께 쾌적한 대기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구에서 이 행성까지는 1200광년이 걸려요. 케플러 622는 자신의 적색 외성의 궤도를 도는데 122일이 걸려요. 이웃인 케플러 62f는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이에요. 이곳은 지구보다 약 40% 큰 세계예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물로 덮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 행성의 바다에는 다양한 크기의 흥미로운 생물과 유기체가 가득하죠. 그러니 이 행성에도 흥미로운 생명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생명체를 발전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이라고 할 때 그곳에 생명체가 꼭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단지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LHS-1140b는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한 행성이에요. 가스 친구들과는 달리 단단하고 바위가 꽤 많아요. 이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보다 60% 더 커요. 그리고 질량은 7배 더 크죠. 가장 밀도가 높은 행성들 중 하나예요. 이 행성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대기는 다소 두꺼울 거예요. 게다가 그곳의 표면 중력은 여기 지구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그 행성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물병 자리에 있는 아주 멋진 외성인 트라피스트 1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로부터 약 39광년 떨어져 있어요. 지구 크기의 암석 행성 7개가 이 별에 거주 가능한 지역에서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들 모두에는 잠재적으로 표면에 약간의 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행성들의 온도는 지구의 온도와 거의 비슷해요. 달에선 중력이 우리 고향 행성에 있는 것의 16%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이 우리들의 자연위성을 방문했을 때 움직임을 거의 통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트라피스트 1 행성의 중력에 관해서라면 아마도 그곳이 좋고 편안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케플러예요. 이번에는 케플러 452b입니다. 지구보다 60% 더 큰 바위 행성이죠.
이것의 모체 항성은 우리의 태양과 비슷해요. 이 행성은 사실 약 60억 년을 거주 가능한 지역에서 보내고 있어요. 반면 지구는 겨우 45억 년 동안 존재해왔죠. 이 행성은 케플러 452를 도는데 약 385일이 걸려요. 이 별은 태양보다 약 20% 밝지만 온도는 같아요. 전체 시스템은 우리의 작은 오아시스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2800만 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KOI 7711.01은 어떨까요? 우리로부터 1700광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세계예요. 이 행성은 지구보다 겨우 30% 커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과 거의 같은 양의 열을 받아요. 언젠가 미래에 사람들이 은하계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살 새로운 행성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긴 여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언젠간 프록시마 켄타우리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곳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B와 같이 우리가 잠재적으로 살 수 있는 행성이 몇 개 있는 근처에 위치한 별이에요. 지구에서 4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멀게 들리지는 않죠. 하지만 사실 멀어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기술로 그곳으로 여행한다면 약 6,300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 여행을 하려면 아주 많은 세대에 걸친 여행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 마침내 거주하려면 더 오래 걸릴 거고요. 사람들은 우주선에서 태어나고 자랄 겁니다. 이들은 지구나 자신들이 향해 가는 행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삶을 살 겁니다. 나무, 산, 그리고 강 대신 그들 앞엔 먼 은하의 어두운 공허만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이들은 미지의 거리를 헤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바람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이들이 여행할 수 있는 장소는 우주선의 다른 부분일 거예요. 분명 그런 여행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보람찰 거예요. 이게 가능하긴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위를 보세요. 지금 유성우가 내려와요. 네, 진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 덕에 하늘을 봤잖아요. 만약 보름달을 좋아하신다면 곧 보름달이 뜰 거예요. 정확히 2월 27일 말이죠. 이 영상이 꼭 제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달이 바로 눈앞에 뜰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있는 지구의 반대편에 달이 오게 될 거거든요. 이 위치는 달을 비추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우리에겐 정말 잊지 못할 밤이 될 거예요. 잘 보세요. 하늘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눈덩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몇몇 원주민 부족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눈달이라고 불렀었나 봐요. 이렇게 크고 꽉 찼을 때 말이죠. 좋아요? 가서 이제 망원경을 가져오시겠어요? 왜냐하면 3월 9일과 10일에 여러분의 미학적 즐거움을 위해 행성 3개가 일렬로 설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목성, 그리고 토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성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망원경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또는 망원경이 진짜 있으시다면 이 세 행성에 대해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망원경을 약간 조정하면 저기 있네요. 다른 행성이에요. 수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장비 없이도 맨눈으로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3개의 밝은 하얀 공, 그래도 여전히 놀랍죠? 해가 뜨기 30분 전쯤에 남동쪽을 봐야 해요. 그럼 짜잔, 저기 있네요. 느긋하게 샤워하고 싶은 기분인가요? 샤워 대신 유성우는 어때요? 이번엔 망원경을 안 꺼내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 이런 유성우를 한두 번 놓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에는 꽤 많은 유성우가 있을 거거든요. 또 꽤 고르게 펼쳐져 있어요. 아니요. 유성우 말고 유성우는 서로 가까이 떨어져요. 여러분, 달력을 꺼내서 이렇게 메모를 붙이세요. 여러분은 4월, 8월, 10월, 11월, 12월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달에는 예를 들어 10월과 11월은 1개 대신 2개의 유성우가 내리죠. 여러분에 맞는 월과 요일을 선택하세요. 다시 달력을 확인해 보세요. 약간 추운 게 싫다면 담요로 몸을 감싸고 픽업 트럭 뒤에 올라타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 밤새도록 하늘을 바라보면서 유성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시간을 딱 맞추는 게 좋다면 한밤중에 깰 수 있도록 알람을 설정하세요. 그것도 좋겠죠?
수성이 여러분 바로 앞으로 와요. 조심해요.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아직 저 위에 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죠. 왜냐하면 5월 17일에 동방 최대 이각이 있을 거거든요. 그 뜻은 관찰하기가 더 쉬울 거란 거예요. 해가 진 후에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행성을 찾아보세요. 7월 4일에 또 있을 거지만 이번엔 동쪽을 봐야 해요. 나침반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직전 수성의 멋진 풍경과 물론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감상하세요. 그래도 못 봤다면 9월 14일이나 10월 25일에 다시 도전하셔도 되고요. 달이 본래의 흰색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이건 5월 26일 수성이 첫 공연을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나요. 이건 개기월식이라고 불려요. 마치 누군가가 검붉은 물감을 떨어뜨리듯이, 그리고 여러분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녹슨 붉은색에 도달할 때까지 달이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태평양에서 유람선을 타고 있거나 동아시아의 잔잔한 들판에 있지 않는 한 모두가 이걸 볼 순 없어요. 만약 도쿄타워 옆에 산다면 운 좋은 거예요. 일본 전역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북아메리카 서부에 산다면 달의 형태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형태 변화라기보단 늑대로 변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건 늑대 인간일 때만 일어나는 일이죠. 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색 변화에 더 가까워요. 여전히 달이에요? 거대한 블랙홀을 상상해 보세요. 이번 천문학적 사건은 블랙홀과 비슷해요. 6월 10일 금환일식 동안 달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 달은 태양의 대부분을 덮게 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약간의 공면을 조금 남겨둬요. 이 시간 동안 하늘을 본다면 거대한 빛의 고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달이라는 걸 알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깊은 우주, 세계 부재나 아주 깊은 검은색과 같게 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고리는 태양빛이에요. 좋아요. 고리 하니까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토성의 고리예요. 이 행성은 풀 패키지예요. 행성이고 고리가 있고,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위성이 82개예요. 매년 새 위성이 몇 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요. 어쨌든 8월 2일 동안 이 행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밝게 비춰서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밝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망원경을 다시 준비할 때입니다. 중간 크기면 될 거예요. 만일 고리와 위성들을 몇 개 보고 싶다면 말이죠. 가장 밝게 빛나는 거요. 또 가까워지는 행성은 목성이에요. 이번엔 8월 19일이에요. 토성이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태양이 그 큰 행성 표면에 밝게 빛날 건데, 이번에 유일한 차이점은 괜찮은 쌍안경 한 쌍이 주위에 있다면 행성의 가장 큰 위성 4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점처럼 보이겠지만 이젠 여러분은 그게 단순한 점이 아니란 걸 알고 있죠. 좋아요. 아까 말했던 유성우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제일 최고일 거예요.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불리는 건데 거의 하늘이 피칭 기계가 된 것 같아 보일 거예요. 공이 아니라 유성을 던지는 피칭 기계겠지만요. 이 특별한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시간당 60개의 유성을 관측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 밝을 거예요. 저거 보세요. 슝! 저기 또 하나 가네요. 포근하게 잔디에 앉아 하늘을 보며 누워보기에 가장 좋은 날은 8월 12일과 13일이에요. 보통 이 이틀 동안에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맑아져요. 유성우의 안성맞춤이죠. 약간 붉은 달을 상상해보세요. 그건 부분 월식이라고 하는 건데 11월 19일에 일어날 거예요. 이 같은 붉은 달은 지구의 그림자를 통과하면서 점점 더 어두워질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구본이 있어요. 이 부분 월식을 볼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해 볼게요. 우선 동유라시아, 그 다음은 일본이에요. 태평양도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배가 없는 한 갈 수 없겠죠. 그리고 북아메리카,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 서쪽 일부예요. 일식 관찰용 안경을 들고 마지막 장면을 볼 준비하세요. 올해 마지막 일식이니까요. 달이 거의 2분 동안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이 특별한 건 꼭 봐야 해요. 태양의 외기권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태양의 유령 같은 코로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슬픈 점은 남극이나 남대서양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남극에 가시면 조심하세요. 거기 날씨가 좀 춥다고 하더라고요.
위를 보고 저 작은 노란 점을 찾아보세요. 바로 타이탄이에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이면서 우리 전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이죠. 그리고 태양계에서 액체물이 있는 유일한 장소일 수도 있어요. 지구를 제외하고 말이죠. 게다가 지구처럼 태양 복사와 우주선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대기를 갖고 있죠. 삶이 집이라면 타이탄에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안전벨트 매세요. 타이탄으로 향합니다. 타이탄으로 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알다시피 유튜브의 마법으로 도착했어요. 우리의 달보단 약간 크고 훨씬 무겁죠. 심지어 수성보다 커요. 그 뜻은 중력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은 지구에 있을 때보다 7배 더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동네 헬스장에서 70kg을 들었다면 타이탄에서는 450kg 이상을 들 수 있어요. 좋아 보이네요. 표면은 대체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은 산과 분화구 그리고 몇 개의 얼음 화산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반 화산과 같지만 용암 대신 이 괴물은 물, 얼음,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을 내뿜어요. 호수와 구름이 있어요. 마치 지구에 있는 협곡같이 생겼죠. 하지만 여기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모든 게 짙은 안개로 덮여 있고 종종 얼어붙은 메탄이 쏟아져요. 지구에선 우린 메탄을 연료로 쓰는데 왜냐하면 연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타이탄에는 산소가 없어요. 이 암석 덩어리에선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산소가 없다는 건 우리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달에서처럼 우주복을 다 입을 필요는 없어요. 타이탄의 대기는 더 강하거든요. 그래도 스웨터는 챙겼죠? 곧 꽤 추워질 거예요. 영하 185도로요. 지구상 가장 추웠던 적은 영하 90도까지 내려갔는데 바로 남극에서였죠. 타이탄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엄청 추워요. 거의 14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어쨌든 이 짙은 안개와 대기가 태양 광선이 표면을 따뜻하게 만드는 걸 막고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라틴어로 긴데 데이노머라 하는 박테리아를 예로 들게요. 이것은 방사선과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 밖의 우주 공간에서 1년 내내 생존했었죠. 이것과 비교하면 타이탄은 식은 죽 먹기일 거예요. 특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뚫는다면 말이죠. 많은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표면 아래에 바다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토성의 중력이 타이탄의 핵에 약간의 열을 가해주고 게다가 그 바다에는 암모니아가 있죠. 이건 타이탄 버전의 부동액과 비슷해요.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되는 한 생명체가 생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저 아래엔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타이탄에 이미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자, 이 현미경을 보세요. 이것은 C3H2예요. 이것은 칠레 사막에 있는 이상한 더듬이 달린 무리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66개의 안테나 모두가 하늘의 같은 곳을 가리키는 데 쓰였어요. 이 C3H2 분자는 생명의 코드인 DNA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분자들이 수십억 년 전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 행성에 있었다고 생각하죠. 또 과학자들은 타이탄에 실제로 착륙한 탐사선으로 이걸 직접 확인했어요. 그 사막 안테나가 옳았던 거죠. 타이탄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장소 목록의 맨 위로 등극했어요. 화성아, 미안해. 나사에는 드래곤플라이 미션이라는 새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곳에 드론을 보내 타이탄을 한층 더 탐사할 겁니다. 이 임무는 아직 6년 남았고 로켓은 토성의 위성에 그 시점에서 9년 후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서 타이탄을 이사가기 전까진 좀 기다려야 해요. 드래곤플라이 드론이 타이탄의 표면에 착륙한 후 더블 헬리콥터처럼 붕 날아다닐 거예요. 1m 너비의 프로펠러가 8개 있죠.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로 드론의 순항 속도를 높여주기에 충분하죠. 수직으로 약 3km를 비행할 수 있을 거고 일반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의 주된 문제는 드론의 배터리예요.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은 열복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기를 발명했어요. 배터리 1회 충전하면 몇 시간 연속 비행하기에 충분하죠. 드래곤플라이는 많은 연구 장비를 갖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 일요일 공원에서 사람들이 날리는 드론과는 다르죠. 무게는 타조 3마리 정도가 될 거예요. 2개의 드릴, 센서 여러 개, 주변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 알아내는 분광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도와 구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 자체 날씨 채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의 다른 기기들처럼 카메라도 달렸어요. 타이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을 볼 준비를 하세요. 타이탄에서의 밤은 지구에 약 8일간 지속되는데 그때 드론은 표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고 샘플을 분석하게 될 겁니다. 긴 시간이지만 사실 좋은 일이에요. 타이탄과 지구의 거리는 약간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소통의 지연이에요. 우주 비행관제센터에서 드래곤플라이로 신호를 보낼 때 태양계를 반쯤 건너야 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돼요. 반면 화성까지의 신호 지연은 10분 정도밖에 안 되며 달까지의 신호 지연은 약 1초 정도밖에 안 돼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타이탄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드래곤플라이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거기서 원시 수프를 찾길 바라고 있죠. 이것은 생명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혼합 용액이에요. 약 40억 년 전 지구에 그와 같은 수프가 있었고 존재했던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이 유기 용액에서부터 진화했어요. 만약 드래곤플라이가 대박을 치고 타이탄이 거주 가능한 곳으로 밝혀지면 임무 하나가 더 생기는데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곳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행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식민지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일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은 에너지 생산인데 아마 원자력 발전소의 일종이겠죠. 그런 다음은 인간과 기계를 위한 쉼터죠. 그 새 타이탄 건물들은 혹독한 추위와 악천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은 식수와 산소예요. 둘 다를 수집하거나 엔지니어링하는 방법을 발명해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식량 재배를 위한 온실을 짓겠죠. 또 운송을 위해 연료 채굴도 해야 해요. 다행히도 타이탄은 연료에 아주 좋은 메탄으로 가득하죠. 한 가지 큰 문제라면 중력이에요. 타이탄의 중력이 너무 약해서 거기 사는 누구나 근육량을 많이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일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심지어 그냥 사는 것조차 힘들어지죠. 그리고 랜덤으로 뱉어내는 성가신 얼음 화산도 있죠. 아니면 좀 더 과감하고 대담한 아이디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거기서 숨쉬고 100개의 모자와 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도록 타이탄의 대기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린 타이탄의 표면을 오랫동안 테라포밍 해야 해요. 타이탄의 대기는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산소로 풍부해야 되고 조금 따뜻하면 좋겠죠. 다음 단계는 생물권을 만드는 거죠. 식물 말이에요. 타이탄을 지구로부터 가져온 식물들로 활짝 핀 정글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압력과 중력 때문에 지구의 식물들과는 완전 달라 보일 거예요. 모두 엄청 크게 자랄 수 있거나 아주 작은 크기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사실 잘 몰라요. 우선 우리는 타이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과학자들은 최근에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지구와 비슷한 크기고 과학자들은 심지어 금성을 지구의 쌍둥이 자매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금성에서 인화수소란 가스를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거라 했는데요.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인화수소가 떠다니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다른 행성의 과학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린 그런 실수를 항상 하죠. 지구 위에 거대한 보이지 않는 위험지대가 떠 있어서 위성을 망가뜨리고
전자기기를 먹통으로 만들고 우주 비행사들을 괴롭히고 있어. 과학자들은 이걸 남대서양 이상대라고 부르는데 우주의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든. 이것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지구에는 태양의 위험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있어.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그런데 지구상의 한 지점, 바로 남대서양 바다 위에서 그 방어막이 이상하게 약해져.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일부에 걸쳐 있으면서 일종의 자기장 약점을 만들고 있지. 그 약한 지점은 거기 위를 날아다니는 모든 것에게 나쁜 소식이야. 위성이 그곳을 통과할 때 시스템이 미쳐버릴 수 있어. 컴퓨터가 멈추고 데이터가 뒤섞이고 때로는 장비 전체가 꺼져버려. 기본적으로 네가 가장 필요할 때 핸드폰이 먹통이 되는 것의 우주 버전이지. 우주 비행사들도 이 지역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해. 국제우주정거장이 이상대를 통과할 때 방사선 수치가 급상승해. 사람을 태울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즐겁지는 않아. 장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남대서양 이상대가 지구 자기장이 변하고 있다는 단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의 미래에 큰 변화를 의미할 수 있어. 남대서양 이상대는 지구의 녹은 내부와 연결되어 있거든. 지표면 깊은 곳에서 행성의 핵과 멘틀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흐르고 충돌하고 있어. 외핵은 액체 금속에 소용돌이치는 바다고 그 위의 멘틀은 뜨겁고 단단한 암석이야. 아프리카 아래에는 온도를 식힐 것이 없어. 멘틀이 평소보다 뜨거워서 위의 자기장에 특정한 불안정성을 만들어. 남아메리카의 경우 나스카판이 암석과 잔해를 핵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어. 이것이 온도를 낮추고 자기장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이런 극심한 온도 차이가 이상대를 일으키는 것 같아.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이상대를 대서양을 가로질러 움직이게 한대. 이상대는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문제는 지구의 자기장이 우주의 위험한 방사선, 강력한 태양풍, 극심한 온도 변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대기를 유지한다는 거야. 하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자극이 뒤바뀌어 왔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돼. 그리고 그 반전 동안 자기장이 약해질 수 있어. 일부 과학자들은 남대서양 이상대가 완전한 자기 역전전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좋은 소식은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지구는 100만 년에 약 2번 자극을 뒤바꿔. 즉, 다음 역전은 수십만 년 후일 수도 있다는 거지. 거의 6억 년 전 우리 행성의 방어막이 거의 실패할 뻔했어. 하지만 그때는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어. 과학자들은 이 거의 붕괴가 대규모 진화 촉진을 일으켰고 최초의 복잡한 생명체가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시 에디아카락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자기장이 급격히 약해졌고 약 2600만 년 동안 그렇게 약한 상태로 유지됐어. 보호막이 줄어들면서 태양 방사선이 대기에서 가벼운 가스를 제거했고 산소가 공기와 바다에 자유롭게 떠다니게 됐지. 그 산소가 최초의 다세포 산소호흡 생물체가 빛을 보는 데 도움이 됐어. 그들은 오늘날의 동물과는 거의 닮지 않은 이상하고 말랑말랑한 생물이었지. 어떤 것들은 원반 모양의 덩어리, 잎사귀 또는 90cm 이상 늘어나는 형태없는 부채였어. 그런데 가장 초기에 알려진 동물 중 하나인 디킨소니아도 그들 중 하나였어. 꽤 예쁘게 생겼지, 안 그래?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걸 어떻게 할까? 바위 덕분이야. 그들은 타임캡슐 같거든. 그 안에 작은 결정들이 수십만 년 전 자기장의 힘을 보존하고 있어. 예를 들어 브라질 남부의 특정 결정들은 5억 9,100만 년 전 지구의 자기장이 지금보다 30배 약했다는 것을 밝혀냈어. 그리고 2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남아프리카의 암석들은 당시 자기장이 최대 강도였다는 것을 보여줬지. 이제 좀 더 탐험해보자. 우리 발 아래 깊은 곳에는 지구의 내핵이 있어.
우리는 그것을 완벽한 고체공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새로운 연구는 그것이 모양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해. 지난 20년 동안 내핵의 일부가 90m 이상 부풀어 오르거나 가라앉았을 수도 있어. 마치 행성 내부에서 마천루가 솟아오르거나 깊이 가라앉는 것과 같지. 이 핵은 외부 액체 핵과 독립적으로 회전하는데 이것이 위험한 태양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자기장을 만들어. 자기권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 그것 없이는 지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를 잃을 거야. 물이 사라지고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기본적으로 행성을 살아있게 유지해. 그것 없이는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자기장을 잃고 거의 모든 대기를 함께 잃은 황량한 화성으로 변할 수 있어. 그럼 왜 우리 행성의 내핵이 변형되고 있을까? 고체 내핵이 초고온 액체 외핵과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녹은 금속이 그 주위를 흐르고 불균등한 중력장의 당김과 결합되어 가장자리를 왜곡시키는 것 같아.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핵까지 뚫고 들어갈 수 없어. 지표면 아래 5,100km에 있거든. 하지만 지진의 지진파가 지구를 통해 퍼질 때 추적할 수 있어. 이 충격파가 어떻게 구부러지고 느려지거나 빨라지는지 측정하면 내핵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낼 수 있어. 아마 그래서 고체 내핵이 천천히 성장하고 있고 액체 외핵을 층층이 얼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완전히 굳어지는 데는 수십억 년이 걸릴 거야. 그때쯤이면 지구의 생명체는 아마 이미 사라졌을 거야. 내핵이 움직임을 멈추기 훨씬 전에 태양이 우리 행성을 삼킬 거야. 하지만 네가 가장 걱정하는 주제로 돌아가자. 어느 날 지구의 자기장이 그냥 사라진다면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배전된 입자의 폭풍에 맞을 거야. 위성이 오작동하기 시작하고 전력망이 다운될 거야.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자외선 방사선에 노출될 거야. 온갖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종류 말이야. 요약하면 즉시 멸망은 아니지만 삶이 훨씬 까다로워질 거야. 다행히 이제 우리는 자기장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우리 것은 100년 넘게 천천히 약해지고 있어. 그럼 초약한 자기장을 가진 행성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나침반을 버려야 할 거야. 더 이상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그저 가장 가까운, 가장 강한 자기 지점을 가리킬 거야. 그게 어디든 말이야. 북극광과 남극광이 미쳐버릴 거야. 적도 가까이에 나타날 텐데 대전된 태양 입자가 대기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야. 위성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을 거야. 태양 입자가 전자기기를 태우고 메모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과학자들이 단일 사건 장애라고 부르는 것을 일으킬 거야. 고주파 무선 신호도 전리층의 자유전자 때문에 비섞일 거야. 시간이 지나면 폐양풍이 오존층을 마모시키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자외선 방사선에 더 노출될 수도 있어. 이제 드라마 수준을 좀 낮춰보자. 자기장만이 행성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야. 화성은 약 40억 년 전에 자기 방호막을 잃었고 대부분의 대기가 날아갔어. 하지만 금성은 전 지구적 자기장이 없지만 여전히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지. 지구가 자기장을 완전히 잃는다면 우리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삶은 확실히 변할 거고 우리는 이런 극적인 변화에 익숙해져야 할 거야.